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청년으로 조금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장도 없고 시간도 넉넉하게 보내니 백수라며 농담 삼아 놀리기도 하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들과 달리 저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최근에 뽑은 외제차도 있으니 그들이 백수라고 놀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굳이 제 일을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오해는 그들 몫이니까요. 사실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은 꽤나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이죠. 하지만 정말 그만큼 쉬운 일이었으면 모두가 저처럼 아파트를 소유하고 외제차를 끌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겠죠? 이 일을 직업으로 삼기까지 제가 거쳐온 과정과 노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 대학생 시절 용돈벌이로 시작했던 중고거래는 점차 저만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사기당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고 거래 실패로 손해를 본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단련시켰고 이젠 사기꾼을 감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 일부는 정말 악명 높은 사기꾼들입니다. 이들과 거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중고 물품의 가치는 신품 시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신제품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죠.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세 변화와 시장 흐름을 읽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단순히 여러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모든 물건에 대해 파악하려 했지만 결국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용돈벌이로 시작했지만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제 월급보다 훨씬 나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결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매달 고정적인 월급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에도 쉽지 않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도 있고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도전을 즐기고 그 안에서 배운 경험들이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겪은 일은 그 중에서도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중고거래 어플에서 디지털 기기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애플 노트북을 팔겠다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죠. 가격은 330만원,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이미 여러 번 거래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잘만 하면 좋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노트북 아직 거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거래하시겠어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약속을 잡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운전해 갔습니다. 주소대로 찾아간 곳은 상당히 잘 정돈된 고급 아파트였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체격이 크고 인상이 험악해 보였지만 일단 노트북 거래가 목적이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한 뒤 노트북을 꺼내주었고 저는 준비한 USB를 꽂아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물건 괜찮네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330만원에 못 팔겠어요. 다른 분이 20만원 더 준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듣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30분 이상 운전해서 왔는데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가격을 올리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먼저 연락드렸고 약속도 했잖아요. 그 남자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350만 원 아래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작은 흠집을 지적하며 가격을 깎으려 했지만 그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침실에서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건 하나 파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그녀가 나타난 순간 제 눈은 자연스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고 우아한 여성, 계란형 얼굴의 연예인처럼 예쁜 이목구비를 지닌 그녀는 남편보다 한참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긴 원피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처럼 우아했습니다. 저는 순간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는 불만을 표시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타일렀습니다. 여보, 손님한테 그러지 말고 좀 더 예의를 갖춰야죠. 그렇게 화내면서 거래하면 안 돼요. 남편은 그녀의 말에 꼼짝 못하고 있었고 그녀는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50만 원에 거래하시죠. 제가 보조 배터리 새 제품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제안에 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50만 원이라도 충분히 이익이 남을 거래였고 보조 배터리까지 덤으로 준다니 이보다 나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성질 좀 죽여요. 그 남자는 여전히 투덜대며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게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서 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대접이 소홀했네요.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그녀의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의 미소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거래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구입한 노트북의 외관을 약간 청소하였습니다.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지문과 키보드 사이에 약간의 오염이 있는 것을 청소하니 완전 새 것 같았습니다. CPU 팬에 그리스를 발라서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노트북의 이전 주인이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단순히 삭제만 하였고 포맷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제가 아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복원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매력적인 부인을 떠올리며 그녀의 흔적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원된 데이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복구된 폴더 중 하나는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 남자와 그녀가 여러 장소에서 찍은 애정 가득한 셀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장의 사진은 제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이용해 스크롤을 내리다가 효주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를 열자마자 저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효주라는 여성의 사적인 사진들이 있었고 그것도 단순한 사진이 아닌 매우 개인적인 사진 모음이었습니다. 효주는 다양한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모아두었는데 비키니, 레이스 속옷, 그리고 심지어는 노출이 심한 의상까지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매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모든 사진은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애플 노트북은 원래 사진의 선명도와 생생함을 잘 표현하는데 화면의 사진을 풀사이즈로 확대하니 너무도 선명하게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볼수록 저는 몸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뱃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머리끝까지 그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한참 사진을 보다가 저는 코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흐르는 걸 느끼고 손으로 만져보니 코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진을 보는 건 무리라고 판단해 결국 억지로 사진들을 닫고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상치 못한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즐겨찾기라는 이름의 폴더였는데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웹링크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링크는 뉴스 기사였고 그 주제는 공통적으로 아내 살해 후 보험금 청구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많은 사건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률 정보들,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런 정보를 모아두었지?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이 노트북을 급하게 팔았을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대상이 바로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인 건 아닐까? 그때 문득 그날 그 남자의 아내의 상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게 친절했고 배웅해주며 생수한 병을 건네던 그녀의 모습이 다시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계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 그녀가 무슨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제 마음속에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정확히 말하면 효주를 잊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야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고 결국 피곤함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효주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깊은 고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고거래 어플을 살펴보다가 그들이 또다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의 목록이 훨씬 더 많고 더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고급 수입 자전거, 전문가용 카메라,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 수십 개의 물건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고가의 물건들이었고 몇몇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쉽게 팔리지 않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보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특히 명품 가방은 여성들이 쉽게 내놓지 않는 소중한 애장품이기에 그 가방이 효주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효주가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플에 올라온 물건 중 하나를 구입하며 접근하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녀와 접촉해 직접 상황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그녀는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플에 올라온 고급 카메라 판매 글에 관심을 보이는 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래 조건을 물어보고 가능한 한 빨리 거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앞전에 노트북 거래한 사람입니다. 카메라도 파시네요. 혹시 오늘 거래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예상대로 상대방은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거래하죠. 자전거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도 댁으로 가면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며 그 남자의 뒤쪽을 살펴보았지만 효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간단히 인사를 마친 후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도 효주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태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하게 물건을 팔고 있는 걸까? 그리고 효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저는 카메라를 살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이 카메라는 가격 올리신 그대로 파시는 거죠? 갑자기 가격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 남자는 얼굴이 더 어두워지더니 화를 억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올린 금액 그대로 팝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그를 조금 더 자극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가 흔들리거나 혹은 이 상황에서 효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건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사장님, 자전거도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전거랑 이 카메라 둘 다 사고 싶은데 50만 원만 깎아주시면 바로 입금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카메라와 자전거의 원래 가격이 꽤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사도 제게는 크게 손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격을 낮추자고 제안하며 남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벌떡 일어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50만 원이나 깎아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의 얼굴은 붉어졌고 분노가 그의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격분하며 제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효주였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남자와 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손님한테 이렇게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효주의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주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살짝 잡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냥 조금 깎아주고 거래해요. 이래서야 손님도 부담스러워서 물건을 살 수 있겠어요. 효주의 중재로 상황은 조금 진정되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효주는 남편을 타이르며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도 저렴하게 내놓은 거라 자전거까지 합쳐서 20만 원 깎아드리죠.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효주의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효주가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효주는 제가 자전거를 확인하는 동안 남편을 다시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린 채였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래는 곧 마무리되었고 이번에도 효주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효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효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그녀를 다시 만나 어떻게든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주 의식적으로 효주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효주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때때로 효주와 남편이 산책을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함부로 다가가 인사할 용기는 없었고 항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아쉬움이 뒤섞였고 효주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효주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달이 지나 어느 저녁에 예전처럼 효주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찾았을 때 한참을 기다렸지만 효주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고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부드러운 뭔가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효주였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와 달걀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만나네요. 오늘도 물건 사러 오신 건가요? 효주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특히 사고 보험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명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효주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효주는 계속 이유를 물어봤지만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만약 제가 효주의 남편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녀에게 불쾌감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주는 미소를 지으며 뭐야, 당신 진짜 재밌는 사람이네요. 왜 말을 돌리죠?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거라면 믿을게요. 효주의 다정한 눈빛과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효주가 제 모습을 보고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바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올라와서 옷 좀 정리하고 가세요. 당신 지금 상태로는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얼떨결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가 옷에 묻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효주와 가까이 있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계세요? 효주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장 갔어요. 효주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자 효주는 저에게 남성 바지를 가져다 줄 테니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닦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며 효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의 남편 옷을 입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물로 바지의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나오자 효주가 저를 보고 웃으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얼룩은 없어졌는데 바지가 젖어 있어서 좀 이상해 보여요. 마치 실수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녀의 말에 저의 바지를 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민망해졌습니다. 효주는 드라이어를 가져와 저의 바지를 말려주겠다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급히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드라이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저는 최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 몰래 노트북의 정보를 복원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물어보았고 결국 저는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주의 남편에 대해 의심스러웠던 점들을 이야기했고 제가 그를 조사한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했던 사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데 왜 웃는 거예요? 그러자 효주는 웃음을 멈추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친구가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제안했었는데 그 영화가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었는데 저랑 같이 작업한 거예요. 효주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주제 넘었네요. 저는 사과했고 효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고맙네요.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효주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효주를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릴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고 효주는 그 말을 듣고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이 어느 정도 마르자 저는 효주에게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그녀가 제게 해준 설명을 들은 뒤 허탈한 감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그녀를 걱정하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저의 망상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집 근처를 맴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녀의 남편이 또 중고거래 어플에 물건을 내놓았고 그 물건들이 제가 취급하는 물건이어서 2번 정도 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의 거래 모두 효주가 나와서 물건을 넘겨주었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저를 싫어했거나 혹은 더 이상 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내놓은 물건들은 다 팔렸는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접촉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기로 하고 가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지난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볼 일은 없겠지, 영영 잊혀질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중고 물품 여러 건을 거래하며 수익도 괜찮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인근 번화가로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스스로를 포상해 주려 했습니다.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대고 천천히 식당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새로 오픈한 식당이 눈에 띄었고
손님이 많은 걸 보고 맛집일 거라 생각하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효주였습니다. 효주는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던 그녀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멈칫하고 있을 때 효주도 저를 알아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효주는 여전히 깨끗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피부도 예전과는 달리 푸석해졌고 그녀가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생긴 곳이라서 한번 들러봤어요.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을까요? 효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긴 퓨전 한식 세트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효주는 매우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효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주문을 받았고 한눈에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여유롭게 지내던 사모님이 어쩌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게 된 걸까?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효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퓨전 한식이라고 했는데 한식인지 양식인지 잘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와 대화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효주는 너무 바빴고 저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었을 때도 효주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계속 몰려들었고 그 상황에서 더 오래 앉아있는 것이 민폐가 될 것 같아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하며 효주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올게요. 효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그녀가 힘겹게 웃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부러 효주가 일하는 그 가게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가곤 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다가갔지만 효주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가정사를 쉽게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식당의 사장이 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한 여성과 동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바쁠 때는 그녀 역시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고 총 3명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효주도 제가 가게를 자주 찾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중고거래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그녀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가게는 마감 준비 중이었고 저는 멈칫했지만 효주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사장님, 오늘 늦으셨네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영업 끝나신 건가요? 미안해서 어쩌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음식을 주문했고 그녀는 다른 2사람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하며 혼자서 가게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효주는 소주 2병과 간단한 안주를 들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이 한잔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자가 단둘이 술을 마시자는 것은 나쁜 신호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좋죠. 같이 한잔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효주는 저의 잔에 술을 따르고 자신에게도 한 잔을 따르더니 안주도 먹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리둥절한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천천히 드세요. 왜 그렇게 급하게 드세요? 안주도 드시면서 마셔요. 하지만 효주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궁금하시죠? 제가 왜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 저 좋아하시죠?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느꼈어요. 사장님이 제게 남편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부터요.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저에게 건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잔을 들이키고 그녀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을 비운 후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부터 당신에게 반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술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임효주예요. 나이는 32살이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많아요. 올해 42살이죠. 우리가 결혼한 지는 3년이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남편은 한번 이혼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저는 그때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했거든요. 남편의 물질적인 공세와 따뜻한 배려에 끌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과거의 좋은 시절을 떠올리듯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이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남편의 사업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팔아야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소주를 다시 한 잔 따랐습니다. 저는 효주의 상태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이미 한 병 가까이 소주를 비웠는데 그녀는 안주를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술을 멈추게 하며 안주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효주씨, 이렇게 불러도 되죠? 천천히 마셔요. 오늘 속상한 거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 급하게 마시지 말아요. 그렇게 마시면 몸 상해요. 효주 씨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말이 조금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보더니 피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주를 몇 입 먹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업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사람만 손을 내밀어주면 남편은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그 파트너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녀는 다시 소주를 원샷하며 이어갔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고요? 그 영감이 저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효주는 당황한 듯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그때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결국 동의했죠.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조건은 이혼이었어요. 이혼을 해주면 제가 그 영감과 하루를 보내겠다고 했죠. 솔직히 남편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민도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죠. 그녀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효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저를 살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자신의 사업과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주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저는 제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왔죠. 나중에 남편이 미안했는지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는 경매에 넘어갔던 아파트를 되찾아서 제 명의로 돌려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이 동네로 와서 친한 언니랑 이 식당을 차리게 됐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것보다 제 힘으로 사는 게 더 나아요. 몸은 힘들지만 그만큼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효주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효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스스로 길을 찾으셨으니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그녀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 얘기 다 들으셨으니 저를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거리 두려고 그러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당황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효주 씨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요.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눈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제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녀의 감정이 담긴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길고도 깊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키스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잠시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녀를 끌어안고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저의 돌발적인 행동에 그녀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바로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식당에서 첫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효주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원했고 저는 그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게 확인했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감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기진맥진할 때까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에게 안긴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녀가 고양이처럼
제 가슴에 기대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따뜻한 체온, 그리고 나지막한 숨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 여자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서로 연인이 되었음을 확인한 때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달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웃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가서 저녁을 먹으며 그녀의 일상을 응원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중고거래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늘 지지해 주었죠.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쉬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얼마 전 저는 드디어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하며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마음을 좋게 보셨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꼭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효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리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